애미야, 아직 상 차리려면 멀었냐? 너 시아주버니가 결혼할 여자라고. 너 형님 될 사람을 데리고 왔는데 아직도 준비하지 못하고 뭐 하는 거니? 네, 어머니. 죄송해요. 빨리 할게요. 아휴, 맨날 속 터져 못 살겠네. 가진 것도 없는 고아를 데려다가 가족으로 받아주고 먹이고 입혀줬으면 그만한 노릇은 해야 되는데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있어야지. 여보, 형이랑 형수님 배고프시겠다. 엄마 말대로 빨리빨리 좀 준비하라고. 처음부터 나 쪽팔리게 만들 거야? 형수님은 잘 나가는 회사 사장님이라는데 당신은 집에서 놀면서 이런 것도 하나 제대로 못하고. 정말 비교된다, 비교돼. 아휴, 밥만 축낼 줄 알지. 저 아무것도 제대로 할 줄 모르는 식충이를 어쩌면 좋니?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내에서 살고 있는 30대 후반의 미혼 여성입니다. 얼마 전 저는 30년 전에 잃어버렸던 여동생을 기적적으로 찾게 되었는데요. 아직도 그날의 일들을 생각하면 심장이 벌떡벌떡합니다. 찾을 수 없을 거라 여겼던 여동생을 찾게 되어 기뻐서 그런 것도 사실이지만 제 동생을 찾게 된 이유가 정말 신기했거든요. 30년 전 제가 8살 때 잃어버렸던 동생을 찾게 된 것은 제가 예비 신랑과 결혼을 약속하며 예비 시댁에 인사를 갔을 때였습니다. 저희 소중한 동생이 그곳에서 식모 취급을 당하며 노예처럼 부려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직도 그 생각을 하면 눈이 뒤집히는 것이 제 동생을 괴롭혔던 그것들을 아그작 씹어주고 싶은 심정입니다. 저는 젊은 시절 생활용품을 만드는 회사의 연구팀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하고 있었는데요. 제가 여러 아이디어로 낸 제품이 여러 번 히트하면서 능력을 인정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연차가 쌓이자 제가 사장이 되어 제 이름을 걸고 직접 제 상품을 팔아보고 싶은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회사를 나와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고 여러 고생도 많았지만 악바리처럼 버티며 끈기 있게 노력한 결과 나름대로 성공을 거두며 탄탄대로를 걷게 되었죠. 그러다 보니 자연스레 연애니 결혼이니 부수적인 것들이 늦어지게 되었고요. 그러던 중 제가 사업을 시작한 초창기 때부터 친하게 지내던 거래처 사장님께 사람을 소개받게 되었고 처음 만난 순간부터 끌렸던 저희 두 사람은 자연스레 연인 사이로 발전하며 미래를 함께하기로 약속하게 되었습니다. 그이도 저처럼 생활용품을 만드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그런지 서로 통하는 것도 많아 여러 사업적인 이야기도 나누며 힘든 부분을 서로 나눌 수 있다는 것이 참 좋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그이와 결혼을 약속한 후 자연스레 예비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가게 되었죠. 저는 부모님 두 분을 몇 년 전 떠나보내고 가족 없이 혼자인 상태였는데 그이는 오래전 아버지를 떠나보내고 홀어머니와 결혼한 동생 부부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그이의 말로는 시동생도 예비 신랑의 일을 도우며 그이의 회사에서 직원으로 일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전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가기 전부터 기대하는 게 조금 있었습니다. 늘 저를 배려하고 살뜰히 챙겨주는 그이를 보면서 시댁 식구도 그이처럼 분명 좋은 사람들일 거라고 상상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인사를 드리러 간 시댁의 이미지는 정말로 최악이었습니다. 저에겐 모두 친절한 시댁 식구들이었지만 예비 시동생과 결혼한 동서를 대하는 시댁 식구들의 모습이 매우 실망스러웠거든요. 애미야, 아직 상 차리려면 멀었냐? 너 시아주버니가 결혼할 여자라고. 너 형님 될 사람을 데리고 왔는데 아직도 준비하지 못하고 뭐 하는 거니? 네, 어머니. 죄송해요. 빨리 할게요. 아휴, 맨날 속 터져 못 살겠네. 가진 것도 없는 고아를 데려다가 가족으로 받아주고 먹이고 입혀줬으면 그만한 노릇은 해야 되는데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있어야지. 여보, 형이랑 형수님 배고프시겠다. 엄마 말대로 빨리빨리 좀 준비하라고. 처음부터 나 쪽팔리게 만들 거야? 형수님은 잘 나가는 회사 사장님이라는데 당신은 집에서 놀면서 이런 것도 하나 제대로 못하고. 정말 비교된다, 비교돼. 아휴, 밥만 축낼 줄 알지. 저 아무것도 제대로 할 줄 모르는 식충이를 어쩌면 좋니? 동서를 막대하는 시댁 식구들의 행동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행위가 밥 먹는 식사 시간에도 계속되었습니다. 동서가 밥을 먹지 않고 시댁 식구들의 수발을 들며 중간중간 설거지며 청소며 집안일을 계속하고 있는 것이었어요. 옛날 어른들의 말씀처럼 꼭 남의 집 식모살이 하는 사람처럼요. 예비 시댁을 나온 저는 아무리 그래도 동서를 함부로 대하는 시댁 식구의 모습은 정말 아닌 것 같아 차로 저를 바래다주는 그이를 향해 몇 마디 해주었습니다. 게다가 동서가 고아란 소리에 더욱 마음이 끌렸거든요. 30년 전 잃어버렸던 여동생이 떠올랐던 것입니다.
저희 부모님은 돌아가실 때까지 잃어버린 여동생을 걱정하며 그리워하셨습니다. 저 또한 단 한 번도 동생을 잊은 적이 없었고요. 걸음마를 시작할 때부터 저희 뒷공무니를 쫓아다니며 언제나 저를 따르던 사랑스럽고 예쁜 여동생이었으니까요. 그래서인지 자세히 사정은 알 수 없지만 제 동생과 비슷한 또래의 예비 동서가 시댁에 당하는 모습을 보니 꼭 제 동생이 당하는 것처럼 남일 같지 않게 느껴졌습니다. 제 동생이 컸으면 딱 동서 정도 되는 아이였거든요. 아무리 시꾸라지만 동서한테 너무 심한 거 아니야? 가만히 보니 동서 챙겨주는 사람 한 명도 없고 계속 일만 하고 자기라도 서방님한테 말해서 동서 좀 잘 챙겨주라고 이야기해. 그렇게 신경 쓰지 않아도 돼. 자기한테 일부러 말 안 한 것도 있는데 재수 씨가 남들보다 좀 모자라거든. 그래서 알아듣게 하려면 가족들이 세게 나가는 수밖에 없어. 재수 씨가 얼마나 멍청한지 말썽 일으킨 적이 한두 번도 아니고 우리도 재수 씨가 그럴 때마다 뒷수습하느라 얼마나 골치 아팠는데. 그리고 오갈 곳 없는 고아를 가족으로 받아줬으면 솔직히 우리 집에 그 정도 봉사는 해야 하는 거 아니야? 그래도 가족인데 내가 볼 땐 그렇게 함부로 대하는 건 아닌 것 같아. 그리고 내가 볼 땐 동서 모자라 보이지 않았거든? 그런 사람이 어떻게 집안 살림이며 청소며 그렇게 야무지게 할 수 있겠어? 게다가 남들보다 부족하면 차근차근 가르쳐줄 생각을 해야지. 그런 식으로 대하는 건 아니라고 봐. 예비 동서에 대해 이야기하는 예비 신랑의 태도는 참으로 실망스러운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과의 결혼도 진심으로 고민하게 되더라고요. 제 앞에서 좋은 모습만 보였던 사람이지만 예비 동서에 대해 말하는 그의 모습에 그것이 전부가 아닐 거란 생각이 든 것이죠.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의 인격이 결코 좋을 리가 없었으니까요. 지금이야 예비 신랑이 잘해준다지만 그런 사람이라면 제가 힘없고 가진 게 없어지면 언제든지 배신할 수 있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과연 그때도 그의 마음이 변치 않을 수 있을지 의심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전 좀 더 예비 신랑을 지켜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물론 예비 시댁도 마찬가지고요. 얼마 후 저는 예비 시모의 초대를 받게 되었고 다시 시댁에 가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예비 동서는 혼자 주방에서 일하며 저를 맞이하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예비 시모와 시동생은 그런 동서를 도와주기는커녕 동서를 종부리듯 하며 떡하니 쉬고 있었고요. 그래서 저라도 예비 동서를 도와주기 위해 팔을 걷고 직접 나섰습니다. 그럴 필요 없다면서 예비 시모며 신랑이며 시동생까지 나섰지만 제가 하고 싶어 하는 것이니 말리지 말아달라고 했죠. 그렇게 예비 동서 옆에서 식사를 준비하며 도와주고 있는데 그날은 동서의 목에 저번에 볼 수 없었던 목걸이가 걸려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동서의 목걸이를 확인하는 순간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오래전 보았던 것이긴 하지만 동서가 목에 걸고 있던 목걸이는 저도 잘 알고 있는 아주 익숙한 것이었습니다. 30년 전 잃어버렸던 제 어린 여동생이 차고 있던 목걸이와 똑같은 것이었습니다. 여동생을 유독 예뻐했던 외할머니가 금은방에 직접 주문해 선물해 주었던 금목걸이였죠. 저는 떨리는 음성으로 예비 동서를 향해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이미 저번에 왔을 때 예비 동서에게 말을 놓기로 해서 편하게 물을 수 있었죠. 동서, 미안한데 그 목걸이 어디서 난 거야? 아, 목걸이요? 혹시 형님 이 목걸이가 마음에 드신 거예요? 제가 고아인 건 형님도 잘 아시죠? 어렸을 때 가족을 잃어버려서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이건 제가 보육원에 들어가기 전부터 차고 있었던 것 같아요. 길을 잃어버린 저를 경찰관 아저씨가 발견했을 때부터 이 목걸이를 차고 있었다고 보육원 원장님이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혹시 길에서 우연이라도 제 가족들을 마주치게 되면 이 목걸이를 보고 저를 알아보지 않을까 해서 계속 차고 다녔던 거예요. 저번에 형님이 저희 집에 왔을 때는 제가 씻고서 깜빡하고 목걸이를 차고 있지 않아서 보지 못하셨을 거예요. 그렇구나. 동서, 혹시 뭐 어릴 적 기억나는 건 없어? 가족을 찾을 수 있는 특정할 만한 그런 것들 말이야. 저도 가족을 찾고 싶어서 생각해봤는데 평범해서 딱히 특정할 만한 게 없더라고요. 그냥 제가 어릴 적부터 붕어빵을 좋아했는데 언니가 그걸 알고 겨울만 되면 용돈을 모아 저를 데리고 동네 붕어빵 장수한테 가서 붕어빵을 사줬던 기억이 나요. 이상하게 아직도 그 기억만은 또렷하게 기억이 나더라고요. 저희 언니 얼굴은 잘 기억은 안 나지만요. 그래? 그러면 혹시 동서 이름이나 가족들 이름은 기억나는 거 없어? 엄마 아빠가 있었던 것 같긴 한데 부모님 이름이나 제 이름은 기억이 안 나 잘 모르겠고
저희 언니 이름만 기억하고 있어요. 동서가 기억하고 있는 언니 이름이 뭔데? 소연이요. 형님 이름이랑 똑같은 소연이었어요. 그래서 처음 형님 이름 듣고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몰라요. 정말 신기하죠? 동서의 말을 듣고 저는 그만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그녀는 제 동생이 확실해 보였으니까요. 어릴 적부터 동생은 저를 잘 따랐었는데 그런 동생이 예뻐서 겨울마다 부모님이 주신 용돈을 모아 동생에게 붕어빵을 사줬었거든요. 그런데 동생도 그걸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순간 잃어버린 동생을 찾겠다며 백방으로 뛰어다니며 갖은 애를 쓰셨던 돌아가신 부모님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동생을 찾기 위해 별의별 수를 다 썼으며 나중엔 경찰청 실종자 가족 지원센터에 유전자 등록까지 했었는데 그런 동생을 예기치 못한 곳에서 너무도 쉽게 찾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좀 더 모든 것이 확실해질 때까지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섣부르게 행동했다간 만약 동서가 저희 동생이 아닐 경우 또다시 상처를 줄 수 있는 일이었으니까요. 일단 저는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키기로 했죠. 그런 와중에 동서를 향한 예비 시모의 괴롭힘은 계속되었고 예비 시모가 저희 동생일지도 모르는 사람을 괴롭힌다고 생각하자 욱하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그날 저는 저희 억장이 무너지는 광경을 우연히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예비 동서를 도와 음식을 준비하던 중 간장이 떨어진 사실을 알고 바쁜 예비 동서를 대신해 제가 밖으로 나가 간장을 사오던 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비 시댁에 들어선 순간 믿지 못할 광경이 눈앞에 펼쳐진 것입니다. 야, 네가 뭔데 우리 안 사람 될 사람한테 간장을 사오라 말아야?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데? 잘 나가는 회사 사장님이라고. 능력 없어서 우리 집에 빌부터 사는 너랑은 다른 사람이라고. 네가 정신이 있니 없니? 만약 저래서 기분 나쁘다고 새아가가 우리 민석이랑 결혼 안 하겠다고 하면 네가 책임질 거야? 아무리 부모 없이 자라서 못 배워도 그렇지. 왜 이렇게 늘 모자란 짓거리만 하는 건지. 너 정말 지능에 문제 있는 거 아니니? 병원 가서 검사 좀 해봐라. 당신 또 문제 일으킨 거야? 제발 정신 좀 차려. 언제까지 이렇게 집안에 분란만 일으킬 건데. 아, 이젠 정말 지친다 지쳐. 단지 제가 바쁜 동서를 대신해 간장을 사러 갔다는 이유로 아무 잘못도 없는 동서에게 트집을 잡아 예비 시댁 식구들 모두가 그녀를 괴롭히고 있었던 것입니다. 게다가 제 앞에서는 그렇게 다정하게 굴던 예비 신랑까지 동서를 인간이야 취급하며 막대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볼 때 예비 시댁 식구들 모두 아무 잘못도 없는 동서를 괴롭히며 그녀를 자신들의 화풀이 대상처럼 여기는 듯 보였습니다. 그런데도 동서는 제대로 맞서지도 못한 채 그대로 당하고 있더라고요. 죄송해요. 제가 사오려고 했는데 형님이 바람도 쐴 겸 사다 주신다고 해서 말리지를 못했어요. 조용히 안 해? 다음부터 그 사람한테 그런 허드렛 일 시켰다간 아주 국물도 없을 줄 알아. 이 집안이 누구 때문에 먹고 사는데? 다 내가 사업해서 돈 벌어와서 그런 거 아니냐고. 그러면 그런 나랑 결혼할 사람한테 알아서 기어야 할 거 아냐? 결혼하면 그 사람도 이 집안 먹여 살리게 될 텐데 이게 도대체 무슨 짓이냐고. 처음부터 저런 거랑은 우리 둘째랑 결혼시키는 것이 아니었다. 제대로 할 줄 아는 것도 없는 데다 애도 못 낳는 것이. 어떻게 결혼한 지 7년이 넘었는데도 아이가 안 생기니? 너 정말 문제 있는 거 아니니? 머리도 모자라 무슨 문제가 있는지도 아이도 못 낳아. 아유, 골치 아파. 둘째야, 지금이라도 너희 이혼 생각해봐야 하는 거 아니냐? 새 아가랑 비교해도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넌 왜 내 형처럼 제대로 된 며느리를 데려오지 못한 거냐? 너희 형처럼 확실히 돈이 되는 걸 데리고 왔어야지. 당신 우리 엄마 말 잘 들었지? 앞으로는 제대로 하는 게 좋을 거야. 안 그러면 당장 이혼해 버릴 테니까. 아주 이 집안에서 내쫓아 버릴 줄 알아? 당신 친정 있어? 아니면 형제자매가 있어? 너 여기서 나가면 고아라 갈 곳도 없잖아. 알겠어? 미안해. 그리고 애미, 너 몸 어느 정도 나은 거면 마트 알바 다시 나가야 하는 거 아니니? 게을러서 아무것도 안 하는 주제에 밥만 축내지 말고 저 잘 먹고 잘 쉬어서 살찐 것 좀 봐. 가족들을 위해 한 푼이라도 더 벌어야 하지 않겠니? 월급은 받아서 전부 내 계좌로 보내는 거 잊지 말고. 마트 알바요? 저번에 일하다 무릎 다친 거 아직도 다 낫지도 않았는데요. 병원에서 다 나을 때까지 무리하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거야 네 사정이고. 그러게 누가 다치라고 그랬어? 지가 잘못해서 다친 걸 어쩌라는 건지. 당장 이번 주부터 시작하는 게 좋을 거다.
점심때 집에 와서 이 시어미 밥 차려주는 거 잊지 말고. 네. 알겠습니다, 어머니. 끓어오르는 분노에 당장 집안을 뒤집어 엎고 싶은 걸 간신히 참았습니다. 동서가 제 동생일지 모른다는 생각에 그런 것도 있지만 동서가 고아라 의지할 곳 없고 오갈 곳 없는 사람이라는 걸 이용해 노예처럼 부려먹는 그들이 용서가 안 되었습니다. 사람이라면 결코 해서는 안 되는 더러운 행위이자 행동이었으니까요. 게다가 말하는 분위기를 보아 결혼 후 저 또한 이용해 먹으려는 저들의 속내가 뻔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며칠 후 예비 시댁에 놀러 가고 싶다는 핑계로 다시 한번 예비 시댁에 방문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동서가 제 동생인지 확실하게 확인하기 위해서요. 그리고 만약 동서가 제 동생이 맞는다면 그녀를 예비 시댁에서 구해낼 생각이었죠. 설령 동서가 제 친동생이 아니더라도 그녀를 그 거지 같은 집구석에서 빼내올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에 일자리를 주고 당분간 살 집도 마련해 주어 스스로 자립할 때까지 도와줄 계획이었죠. 그런데 예비 시댁을 방문한 날 저는 그전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의 기가 막힌 일을 목격하게 됩니다. 예비 시댁 식구들이 모여 밥을 먹고 있는데 그날도 동서는 가족들과 밥을 먹지 못하고 혼자 수발을 들며 집안 청소를 하기에 바빴습니다. 그런데 예비 시모가 국을 다 먹고 동서에게 국을 더 떠오라고 시키더라고요. 동서는 예비 시모의 말대로 국을 떠다 줬는데 예비 시모가 국을 동서 얼굴에 끼얹는 것이었어요. 너는 이걸 국이라고 떠왔니? 이런 걸 누구 보고 먹으라고? 미지근해서 다 식었잖니? 당장 데워서 다시 떠와라. 너무 놀란 저는 순간 할 말을 잃고 말았습니다. 제가 이젠 아예 자기들 식구가 되었다고 생각한 건지 제 앞에서 아예 대놓고 동서를 막대하기 시작한 겁니다. 예비 시동생과 그이는 그런 시모를 말리기는커녕 아무렇지 않게 지켜보았고요. 동서는 그런 예비 시모에게 군말 없이 국을 데워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저희가 다 밥을 먹은 후가 돼서야 남은 반찬으로 끼니를 때우는데 저는 눈물이 나오려는 것을 간신히 참았습니다. 그동안 예비 시동생에게 시집와 어떤 대우를 받고 살았을지 그 생각을 하니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속상한지 제 가슴에 비수가 꽂히는 듯했습니다. 가슴에선 피눈물이 흐르는 듯했죠. 그 후 다 같이 후식으로 과일을 깎아 먹게 되었는데 동서가 과일에는 입에도 손을 안 대는 것이었습니다. 혹시 시댁 식구의 눈치를 보여 그런가 싶은 마음에 제가 동서를 챙기며 물었습니다. 아니에요. 실은 제가 복숭아 알레르기가 있어서 먹으면 몸에 두드러기가 나거든요. 저는 동서의 대답을 듣고 그만 들고 있던 찻잔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동서는 돌아가신 부모님과 제가 그토록 찾아 헤맸던 30년 전 잃어버렸던 저희 여동생이 맞았던 것입니다. 저의 여동생 또한 복숭아 알레르기가 있어서 어려서부터 먹지 못했었거든요. 더는 의심할 필요도 고민할 필요도 없었죠. 하지만 예비 시댁 식구들 앞에서 바로 티를 낼 수는 없었습니다. 그 일을 비롯해 예비 시댁 식구들의 그동안의 행동으로 보아 제가 동서의 친언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저 인간 같지도 않은 것들이 제 동생을 빌미로 저와 제 동생을 괴롭히며 무엇을 요구할지 알 수 없었으니까요. 저는 속으로 예비 시댁 식구들을 향해 복수의 칼날을 갈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되었든 제 동생이 당한 만큼 저들에게 꼭 돌려줄 생각이었죠. 저는 그 자리에서 시댁 식구들을 향해 당장 말해주고 싶었습니다. 내가 볼 때 멍청한 건 내 동생이 아니고 바로 니들이라고 말이죠. 얼마나 멍청하고 인간이 덜 되었으면 같은 사람을 이렇게 대놓고 무시하며 괴롭힐 수 있느냐고 묻고 싶었습니다. 그것도 자기들을 위해 묵묵히 희생하며 챙기고 뒷바라지해준 동생한테요. 제가 볼 때 예비 시댁 식구들이야말로 제 여동생이 없으면 저들 주둥이에 들어가는 밥 한 톨 하나, 입은 옷 하나 제대로 챙기지 못하는 덜 떨어진 인간들처럼 보였으니까요. 저는 그날 예비 시댁을 나오며 몰래 동생에게 전화번호를 물었습니다. 제가 연락을 할 테니 꼭 제 전화를 받아달라고요. 사뭇 진지한 제 표정에 동생은 의아해했지만 알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바로 다음 날 동생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동서, 혹시 주변에 어머니나 서방님 있어? 아니요. 어머니는 친구들 만난다고 밖으로 나가셨고 그이는 출근했어요. 그러면 동서, 내가 지금부터 동서한테 중요하게 할 말이 있는데 놀라지 말고 들어줘. 무슨 일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알겠어요, 형님. 동서, 내가 사실은 동서 친언니야. 네? 형님이 제 친언니라뇨? 갑자기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민석 씨한테도 아직 말하지 않은 건데 나한테 사실 여동생이 한 명 있었거든.
그런데 내가 초등학교 다닐 때 여동생이 학교 끝난 날 마중 나가러 간다면서 집 밖으로 나갔다가 사라졌었어. 우리 집이 단독주택에 살고 있었는데 어디 안 가고 대문 앞에서 기다린다고 했던 동생이 그날 사라지고 만 거야. 내 동생도 동서가 하고 있는 똑같은 목걸이를 하고 있었어. 그리고 겨울마다 동서 언니가 붕어빵을 사주었다고 했지? 내가 그랬거든. 내가 동생이 붕어빵 좋아하는 거 알아서 겨울마다 부모님이 용돈 주신 거 모아서 종종 사주곤 했었어. 그리고 내 동생도 복숭아 알레르기가 있었고. 소정아, 모르겠어? 내가 바로 내 언니야. 겨울이면 내 손 꼭 잡고 붕어빵 사러 갔던 바로 내 언니라고. 소연 언니. 소연 언니? 정말로 소연 언니야? 언니가 내 언니 맞아? 내 이름이 소정이고. 그래, 소정아. 내가 바로 내 언니야. 소정아. 언니. 한동안 저희 두 사람은 아무 말도 못한 채 핸드폰을 붙잡고 울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간의 이야기들을 해주었습니다. 혹시 동생이 오해하고 있을까봐 동생을 버린 게 아니고 잃어버린 거라 몇 번이나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런 동생을 찾기 위해 가족들이 얼마나 열심히 노력했는지도요. 동생에게 어쩔 수 없이 돌아가신 부모님 이야기도 해줘야 했는데 동생은 많이 아쉬워했지만 생각보다 덤덤하게 잘 받아들이는 것 같았습니다. 지금이라도 자기가 누구인지 또 부모님이 누구인지 알게 되고 언니인 저를 찾았다는 사실에 감사하게 생각하는 듯 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서로 떨어져 사는 동안 어떻게 살아왔던 것인지 그간 풀지 못했던 이야기도 나누었습니다. 그 후 동생이 알바로 나가게 된 마트에서 쉬는 날 밖에서 따로 만날 약속을 잡았습니다. 제가 동생의 친언니라는 것과 이 모든 사실을 예비 시댁 식구들에게 비밀로 하라고 신신당부하면서요. 그리고 마침내 저희 집에서 동생과 만날 수 있었습니다. 단둘이 편하게 이야기할 곳은 저희 집밖에 없는 데다가 동생이 혹시 찾아올까 싶어서 저희 가족은 이사를 하지 않고 동생과 살던 집에서 쭉 살고 있었거든요. 비록 지금은 부모님이 안 계시지만 동생이 살던 집이 어떤 곳인지 직접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동생을 잃어버리고 변하지 않고 그대로인 여동생의 방까지도요. 살아있을 거라 믿고 있었지만 다 큰 동생이 찾아와 부모님이 지내던 안방이며 자기 방이며 이것저것을 둘러보는데 정말 감회가 새롭더라고요. 언니가 우리 소정이를 너무 늦게 찾았지? 정말 미안해. 아니야, 언니. 평생 찾을 수 없을 거로 생각했는데 이렇게라도 가족들을 찾고 언니를 다시 만날 수 있어서 나 지금 너무 행복해. 앞으로는 아무 걱정하지 마. 이 언니가 알아서 다 해줄 테니까. 언니가 소정이를 지켜줄 거야. 이제 언니만 믿어. 응, 알았어, 언니. 그런데 소정아, 언니가 묻고 싶은 게 있는데 왜 그렇게 시댁 식구들이 너를 괴롭히는 거야? 그리고 너는 왜 그걸 알면서 가만히 당하고만 있는 거고? 그게 아니고 사실 내가 그 애와 결혼 전 직장 다닐 때만 해도 어머니랑 아주버님도 남편도 모두 너무 잘해줬었거든. 처음 시댁에 인사드리러 갔는데 나보고 친딸 같다면서 어머니도 나를 아주 예뻐하셨어. 그래서 아무 의심 없이 그 애랑 결혼한 거고 사실 내가 고아라는 것 때문에 흠 잡히기 싫어서 그동안 일하면서 모아두었던 돈 전부 예단이며 혼수며 열심히 해갔었거든. 그랬더니 남편이며 시댁 식구며 모두 좋아하더라고. 그런데 내가 갑자기 몸이 안 좋아져서 일을 관두고 쉬게 되자 가족들 모두 점점 돌변하더라. 그래서 그게 지금까지 온 거고. 그러면 차라리 이혼하지 그랬어. 저런 것들을 어떻게 가족들과 함께 살 수 있는 거야. 저런 것들을 어떻게 가족이라고 믿고 계속 산 거야. 정말로 오갈 곳이 없어서 참고 살았던 거야? 내가 모았던 돈들 전부 시댁에 준 거나 마찬가지이니 당장 이혼하면 오갈 곳이 없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보단 가족이란 생각에 참아버릴 수가 없더라고. 나 사실 결혼해서 화목한 가정을 꾸리고 사는 게 꿈이었거든. 그동안 이 세상에 혼자라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결혼하고 처음으로 가족이라는 게 생기자 그게 너무 행복했었어. 그래서 알면서도 당하고 살았어. 다시 혼자가 되는 게 무서웠나 봐. 동생의 말을 듣자 더욱 안쓰러운 생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동생의 시댁이 그렇게 당하면서 참고 살 수밖에 없었는지 그 마음이 이해가 되었거든요. 어릴 적 가족과 헤어져 혼자 살았으니 그 외로움이야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이었을 테니까요. 게다가 자신이 누구인지 부모가 누구인지도 모른 채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많이 무섭고 두려웠을 거란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진 구박을 받으면서도 시댁 식구를 버리지 못하고 살았던 것일 테니까요. 저는 처음으로 그날 동생에게 따뜻한 밥을 해 먹이며 오순도순 여러 이야기를 주고받았습니다. 어느덧 아쉬운 작별의 시간이 다가오고 저는 집으로 돌아가려는 동생을 붙잡고 아주 중요한 내용이 될 말을 꺼냈습니다. 소정아, 너 그 집에서 나오자. 앞으로는 언니가 소정이 인생 책임져 줄게. 언니, 그게 무슨 말이야? 너 아직 서방님 사이에 아이도 없고 너 진짜 가족 여기 있잖아. 바로 내 언니인 나 말이야. 그러니까 너 그만 그 쓰레기 같은 시댁에서 나오라고. 언니가 도와줄게. 앞으로는 언니랑 살자. 다른 사람 집 말고 바로 우리가 함께 살던 이 집으로 돌아와. 언니 성공해서 돈도 많이 벌었고 우리 동생 하나쯤은 먹여 살릴 능력도 돼. 부모님이 내 앞으로 남기신 재산도 있어. 언니, 나 정말 그래도 돼? 나 앞으로 언니랑 살아도 되는 거야? 내가 정말 그래도 돼? 당연하지. 소정이 너의 진짜 집은 그 망할 놈들이 있는 집구석이 아니고 바로 여기라고. 그러니까 그런 인간 쓰레기들은 이제 버려. 앞으로는 언니가 하자는 대로 해. 언니가 전부 알아서 할 테니까. 언니, 나 정말 그래도 되는 거야? 앞으로는 언니가 하자는 대로 해. 언니가 전부 알아서 할 테니까. 알았어, 언니. 정말 고마워. 하나밖에 없는데 언니. 하는 걸로 봐선 예비 시댁에선 동생이 이혼을 원해도 안 놔줄 가능성이 컸습니다. 어디를 가도 동생처럼 자기들을 위해 노예처럼 지내줄 사람은 찾기 힘들 테니까요. 그러니 동생이 이혼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동생을 괴롭히는지 증거를 수집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동생에게 조금 힘들겠지만 증거를 모으는 잠시 동안 시댁에서 지내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댁 식구들이 동생을 어떻게 괴롭히는지 핸드폰으로 음성을 녹음하게 시켰고 그동안 동생이 마트에서 일하며 벌었을 월급을 착취한 시모의 은행 계좌가 찍혔을 동생의 통장도 잘 챙겨놓으라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들이 동생에게 저지른 정신적 학대는 분명히 범죄였고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것들이었으니까요. 동생이 증거를 수집하는 동안 저는 그 동생 시댁 놈들에게 어떻게 복수를 해줄까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제가 고민할 필요도 없이 아직도 저와 결혼할 거라 철석같이 믿고 있던 예비 신랑 놈이 제 무덤을 파더라고요. 자기야, 사실 그동안 내가 말 못한 게 있는데 어차피 우리 결혼도 하게 될 거고 이젠 솔직하게 이야기하려고. 어차피 우리 이제 한 가족이나 마찬가지잖아. 무슨 이야기인데? 편하게 이야기해봐. 실은 지금 우리 회사 자금 사정이 좀 어려워. 이번 달까지는 어떻게든 직원들 월급을 주긴 했는데 다음 달부터는 어떻게 해야 할지 너무 막막해서. 이러다간 힘들게 키워 놓은 회사가 망하는 건 아닌지 모르겠어. 그래서 말인데 자기가 우리 회사에 투자 좀 해주면 안 될까? 어차피 앞으로는 내 회사가 자기 회사 되는 거고 자기 회사가 내 회사 되는 거나 마찬가지잖아. 나 망하면 자기도 같이 망하는 거라고. 알겠어. 확답은 할 수 없지만 일단은 나도 한번 잘 생각해 볼게. 정말이야? 정말로 우리 회사 투자하는 거 생각해 보는 거지? 고마워, 자기야. 정말 고마워.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너처럼 쓰레기놈 회사에 내가 투자하는 일은 절대 없을 거라고요. 단지 제가 그렇게 답을 하면 예비 신랑 놈이 어떻게 나오는지 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비 신랑의 회사가 어렵다는 말에 예비 신랑의 회사의 뒷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여러 히트 상품을 내며 잘 나갔던 회사인데 무슨 사정인 건가 싶었죠. 그래서 알게 된 놀라운 사실은 예비 신랑 놈의 회사가 이제는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빈 깡통 회사가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몇 가지 히트 상품을 내며 회사 매출이 오르자 예비 신랑 놈이 그 후 몇 가지 신제품을 내놓았는데 내놓은 것들마다 줄줄이 말아먹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결국 직원들 월급까지 걱정하는 신세가 되었고요. 당장 내일 망한다고 해도 이상할 것이 없는 회사에 투자를 하라니 예비 신랑 놈의 말은 저에게 같이 죽자는 소리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비 신랑 놈은 저희 말에 제가 자기를 도와줄 거라 확신을 했는지 또다시 일을 벌리더라고요. 본인이 데이트 칠 신제품을 개발했다면서 아무런 대책도 없이 물건들을 마구 뽑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것도 남에게 돈까지 빌려서요. 제가 투자를 하면 그 돈으로 자기가 빌렸던 돈들을 막으면 된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어차피 제가 망하는 것도 아니고 지가 지 스스로 망하겠다는데 더는 말릴 이유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이번 일은 예비 시모와 시동생, 예비 신랑까지 세 사람을 모두 정신을 차리게 해줄 아주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고요.
저만 적당한 때 저희 동생을 데리고 예비 시댁을 떠나면 될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늦은 밤 동생에게 갑작스레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다급하게 자신을 살려달라는 동생의 목소리, 그리고 그 뒤에서 고래고래 소리 지르는 예비 시모의 목소리와 함께 물건들이 깨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살려달라는 다급한 동생의 말에 재빨리 예비 시댁으로 달려갔죠. 그리고 예비 시댁 아파트 벨을 눌러 집 안으로 들어가니 제 동생의 몰골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예비 시모에게 맞았는지 동생의 머리는 다 헝클어져 있더라고요. 예비 시모라는 인간이 기어이 제 동생에게 손찌검까지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 광경을 예비 신랑 놈과 시동생 놈은 그저 지켜보고만 있었고요. 아니, 세아가. 밤늦게 여긴 무슨 일이니? 너희 동서가 요즘 내 말을 좀 안 듣는 것 같아서 잠시 혼내주고 있었다. 너는 신경 쓸 필요 없어. 그래, 자기야. 엄마 말이 맞아. 밤늦게 여긴 무슨 일로 온 거야? 여긴 신경 쓰지 말고 우린 잠시 밖에 나가자. 참을 수 없는 저는 그동안 참아왔던 말을 드디어 꺼냈습니다. 다 됐고, 너희들 지금 내 동생한테 이게 무슨 짓이야? 동생이라니? 아가, 그게 무슨 말이냐? 당신이 지금 내 동생 때리고 있잖아. 당신 며느리, 내가 30년 전에 잃어버렸던 내 친동생이라고. 이제 너희 같은 것들이랑은 전부 끝이야. 전부 끝장났다고. 동생이라니? 자기 동생 같은 거 없었잖아. 자기 외동딸 아니었어? 내 놈한테 이야기 안 한 것뿐이지 있었어. 내 동생. 그리고 당신 집에서 애타게 찾던 동생을 얼마 전 찾게 되었고, 그런 소중한 내 동생을 내가 어떻게 됐는지 내가 두 눈으로 똑똑히 확인했지. 내 동생은 너희를 진짜 가족이라 생각하고 잘 살려고 노력했는데, 인간이란 것들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어떻게 이렇게 한 사람을 괴롭히며 못 살게 할 수 있냐고. 그러면 정말로 애미가 진짜 얘가 너의 친동생이라는 소리니? 어머나, 그것도 모르고 내가 그동안 큰 실수를 했구나. 정말 미안하다. 세아가 그만 마음 풀거라. 애미가 세아가 내 친동생이라고 말했지. 자기야, 괜찮아? 세아가 그만 마음 풀거라. 애미가 세아가 내 친동생인 줄 알았으면 절대 이렇게 대하지 않았을 거다. 자기야, 정말 미안해. 재수 씨가 자기 동생인 줄 모르고 그랬어. 앞으로는 안 그럴게. 한 번만 기회를 줘. 네, 형수님. 저희가 몰라서 그랬어요. 앞으로는 저희 집사람한테 정말 잘하겠습니다. 이렇게 맹세할게요. 맹세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 오늘부로 제 동생, 이 집안 사람 아니니까 그렇게 아세요. 제 동생, 이 쓰레기 같은 집구석에서 그만 데리고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모두 안녕히 계세요. 저는 동생 손을 꼭 잡고 그 집구석을 나와버렸습니다. 어차피 동생의 물건들이야 새로 사면 되는 것이고 제 동생의 안전 확보가 우선이었으니까요. 미안하다고 사과하며 제 신랑과 시댁 식구들에게 연락이 계속 왔었지만 무시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저희 회사의 예비 신랑을 비롯하여 시댁 식구들 전부 모이겠죠? 마지막으로 결판을 내야 했으니까요.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 다른 곳에서 만나는 것보다 저희 회사 직원들이 있는 회사에서 만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장실에 무슨 일이 생긴 것 같으면 바로 직원을 불러달라고 저희 비서에게도 부탁을 해놓은 상태였고요. 예비 신랑을 비롯해 시댁 식구들은 저와 동생을 보자마자 잘못했다며 빌기 시작하더라고요. 애미야, 그동안 내가 전부 잘못했다. 내가 너무 지나쳤었어. 애미, 너랑 가깝다고 생각하다 보니 허물없이 지내려다 내가 그만 실수를 했지 뭐니. 그러니까 그만 화 풀고 다시 집에 들어오면 안 될까? 여보, 나도 잘못했어. 그만 집으로 돌아와. 당신 없으니까 밥 해주는 사람도 없고 집안도 엉망이고 아주 쓰레기장이 따로 없어. 난 당신이 빨리 우리 집으로 다시 돌아왔으면 좋겠어. 자기야, 정말 미안해. 재수 씨가 잃어버린 자기 동생인 줄 알았으면 진작 신경 써줬을 텐데 그것도 모르고 내가 그동안 실수한 것 같아. 다시는 안 그럴 테니까 그만 화 풀면 안 될까? 나 한 번만 용서해 주라. 그래, 세아가.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잘해보면 어떻겠니? 세아가, 네가 정말로 우리 집에 시집 오면 자매끼리 서로 의지도 될 테고 얼마나 좋아. 앞으로는 내가 애미한테도 정말 잘하마. 왜요?
이제는 제 동생에 이어 저까지 부려먹고 살려고요? 소정이가 제 동생이라고 하니 이제 아쉬워졌나 봐요? 그동안은 왜 저희 동생한테 잘해주지 못했는데요? 당신들이 무식해서 뭘 모르는 것 같아 설명해주는데 사람 때리는 것만이 폭력이 아니야. 정신적으로 못 살게 굴고 괴롭히는 것도 폭력이라고. 게다가 시어머니라는 사람은 내 동생한테 손찌검까지 했지. 그러니까 이렇게 너희 두 사람 앞에 와서 잘못했다고 내가 용서를 빌지 않니? 자기야, 우리 가족들 모두 정말 미안해. 내가 대표해서 이렇게 사과할게. 우리 다시 잘 시작해보자. 응. 제발 자기야. 안 그래도 나도 다시 시작하려고 했어. 처음부터 제대로 다시. 그게 정말이야? 우리 정말 다시 시작하는 거야? 우리 가족들한테 다시 한번 기회 주는 거냐고. 자기야, 정말 고마워. 앞으로는 내가 정말 잘할게. 세아가 정말 고맙다. 형수님, 고맙습니다. 아니. 내 말을 잘 못 알아들었나 본데 거지 같은 당신들 빼고 앞으로 내 동생이랑 나랑 다시 잘 시작해보겠다는 이야기야. 그래서 하는 말인데 우리 결혼도 없었던 걸로 하자. 네 놈이 내 동생한테 행동하는 거 보니까 너 같은 놈이랑 결혼했다가는 아주 내 인생까지 망치게 생겼어. 그러니까 내가 당신 회사에 투자해줄 일은 영원히 없을 거란 소리지. 그리고 내 하나뿐인 동생은 당신 동생 놈이랑 이혼시킬 테니까 그렇게 알고. 안 돼, 자기야. 그럴 순 없어. 이제 와서 자기가 나 버리면 나는 끝장이라고. 자기만 믿고 일 벌려놨는데 자기가 나 안 도와주면 우리 회사 망한다고. 그러면 가족들은 뭘 먹고 살라고. 여기저기 빌린 그 많은 돈을 나보고 어떻게 갚으라고. 그거야 네 놈 사정이고. 네 놈은 내 동생 괴롭힐 때 내 동생 사정 봐주면서 괴롭혔니? 당신들 내 동생 보고 모자라다고 했지? 그러는 당신들이야말로 얼마나 모자라면 같은 사람을 무시하고 괴롭힐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야? 내 동생 없으면 밥 하나 할 줄 모르는 덜 떨어진 인간들이. 세아가 내가 잘못했다. 그동안의 정을 봐서라도 다시 한번 생각해 주거라. 형수님, 이혼이라뇨. 절대 안 됩니다. 저 집사람 없으면 못 살아요. 우리 집사람, 제가 아직 많이 사랑한다고요. 사랑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 사랑한다는 놈이 너 하나 믿고 시집 온 내 동생이니 엄마랑 니놈 형한테 괴롭힘 당할 때 지켜만 보고 있었냐? 아니지. 니놈도 같이 괴롭혔지? 니놈이 저 두 사람보다 더 나쁜 놈이야. 어디 너도 한번 당해봐라. 저는 동생 속 시원해지라고 동생이 보는 앞에서 예비 시동생이었던 놈을 원없이 두들겨 패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직원들을 불러 세 사람 모두 쫓아냈죠. 악에 받쳐 침까지 흘리며 울며불며 매달리려 하는 시모를 향해 저는 아주 충격적인 소식이 될 몇 마디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참. 그리고 아줌마. 우리 동생한테 불임이라고 어디 문제 있는 거 아니냐고 물었었지? 안 그래도 당신한테 맞은 내 동생 병원에 진단서 들고 가면서 산부인과도 데리고 가봤거든? 그런데 우리 동생 아주 건강하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문제는 아무래도 당신 아들한테 있는 것 같아. 더 늦기 전에 당신 아들 병원에 데리고 가보라고. 당신 아들이 불임인 것 같으니까. 그게 무슨 소리야? 그럼 우리 아들이 아이를 못 가진다는 소리야? 지금 그 소리냐고? 제 말에 적잖이 충격을 받았는지 예비 시모와 시동생은 정신이 나간 듯 보였습니다. 저야 아이를 못 가져도 부부끼리 행복하게 살면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지만 예비 시모와 시동생에게는 꽤나 절망적인 소리였나 봅니다. 그 와중에 예비 신랑이었던 놈은 저를 붙잡으려 애를 썼고요. 전부 소용없는 일이었지만요. 그 후 저는 동생과 예비 시동생 놈을 이혼시켰고 예비 시모와 시동생에게 제 동생을 괴롭힌 것에 대한 위자료까지 전부 받아냈습니다. 중간에 제가 자기 아들을 때렸다며 예비 시모가 저를 고소할 거라고 하기에 얼마든지 해보라고 했죠. 저도 당신이 내 동생 때린 거 고소할 거라고 맞받아치면서요. 동생은 제가 자기 남편을 때려준 것을 보니 그동안 억울했던 마음이 풀리면서 아주 속 시원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결국 예비 신랑의 회사는 망하게 되었습니다. 저를 이용해 무턱대고 일을 벌이려 하다가 스스로 망하게 된 것이죠.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예비 신랑 가족들 모두 거리에 나앉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빚을 진 곳이 한두 곳이 아니었는지 빚쟁이들에게 시달리며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예비 시동생이 저희 동생을 포기 못하고 다시 찾아온 적이 있었는데
저희 동생은 그런 예비 시동생을 향해 뺨을 한 대 날려줬다고 합니다. 저와 살며 진짜 가정이 어떤 건지 알게 되었고, 그래서 더욱 시댁 식구며 전 남편을 용서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하네요. 모든 일을 해결하고 동생을 데리고 부모님 산소에 찾아갔습니다. 동생은 한동안 부모님 산소 앞에 앉아 서럽게 울더라고요. 저는 그런 동생을 다독이며 위로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동생 고집에 우리 두 사람은 유전자 검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할 필요가 없다고 했지만 혹시 모르니 확실히 해둬야 한다고 동생이 말하더라고요. 그런데 역시 제 친동생이 맞더라고요. 그리고 현재 동생은 늦깎이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고아로 홀로 살아왔으니 형편 때문에 대학에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었나 봅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든지 지원해 줄 테니 다시 공부를 시작해 보라고 했죠. 동생은 사회복지사가 되어 자기처럼 부모 없이 자란 아이들에게 조금이라도 힘이 되어주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돌아가신 부모님을 대신해 동생의 꿈을 열심히 응원해 주려 합니다. 그리고 저희 소식이 궁금해하실 분들이 계실지 몰라 말씀드리자면 저도 아주 잘 지내는 중입니다. 부모님에게도 들어본 적 없는 잔소리를 동생에게 들으면서요. 사업을 하려면 건강을 잘 챙겨야 한다며 동생의 잔소리가 이만저만이 아니거든요. 그래도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지금만큼 행복했던 때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동생을 찾아 이제는 하늘에서 마음 놓고 편히 쉬고 계실 부모님 생각에 마음이 놓이기도 하고요. 앞으로도 저희 두 자매 서로에게 의지하며 열심히 살아보려 합니다. 감사합니다.